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을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역동 이론,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 심리사회 이론, 가업중심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에서 책 44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이 나오게 된 이론적인 배경은 정신역동 모델은 의식과 구성요소로 사고나 소원이나 혹은 행위와 같은 현재의 정신활동과 과거의 경험 사이에 원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기초 위에 형성이 된 심리과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신역동 모델의 관점은 인간이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느끼는 모든 것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 결정이 되어 있다는 정신결정론입니다. 즉 실언이나 실수 또 몸짓조차도 개인의 경험에 근거를 둔 의미와 특별한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이나 생물학적인 욕구나 충동 그리고 생후 초기 6년 동안의 생활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유연상법으로서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여서 성격 이론을 수립하였고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충동, 즉 성과 공격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정론으로서 인간의 모든 면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강력한 본능적인 힘, 특히 성과 공격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합리성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체주의자로서 성격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구조,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넷째, 유전론으로 인간의 존재는 내적인 생물학적 유전 요인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불변성으로서 각 개인의 기본 성격 구조는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였으며 여섯째, 주관성으로 인간은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 지각, 의미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이며 일곱째, 발생성으로서 인간 행동의 원인 소재는 이드와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형평성으로 모든 인간은 불유쾌한 육체적인 긴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흥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보았으며 아홉째, 가치성으로서 인간의 본성은 과학적인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발달을 하게 된 이론을 또 살펴보면 자,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은 사회복지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책 66페이지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을 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 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을 통합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에 영향을 준 주요 학자로는 행동주의자 울프와 그리고 앨리스 그리고 백 그리고 칸드 그리고 아이엔다운 반두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학자 중에 앨리스는 인간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비논리적, 비이성적 혹은 경직된 사고가 혼란스럽거나 뒤틀린 감정 및 행동 유발 등으로 나온 것이므로 클라이언트를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은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야기한 잘못된 믿음 또는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임상치료자의 임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션다이크의 조작적인 조작적인 이론은 이후에 인지행동 모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스키너에 의해서 개성이 되었고 그리고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학습은
자극이나 반응의 단순한 관계라기보다는 자극이나 유기체의 내적 요인 그리고 반응 모델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은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신분석 모델에서는 인간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면서 비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 없이 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인간의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정서나 사고는 지각이나 인지의 논박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넷째,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파괴적인 습관과 비현실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문화와 가족, 사회 등 압력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은 정서 및 정서적 장애를 통해서 사고를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장애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가 지속이 되면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사고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인 복용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인지 이론과 행동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것으로서 그의 왜곡된 생각이나 정서를 다양한 논박 관련 기술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달한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은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이론적인 배경은 정신역동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이고 정신역동 모델이며 상황 속의 인간의 시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사회복지 실천에 많은 영향을 준 정신분석 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과거의 경험으로 보는 단선론적인 관점 때문에 상황 속의 인간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관점과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 이론은 신경장애나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고민하는 대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진단주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파악하려는 심리사회적인 관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초창기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을 유지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욕구와 자아심리학의 영향으로 점차 구체적인 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초점 역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동시에 맞춰주며, 즉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를 하고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고취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생태의 체계론, 자아심리 이론, 역할 이론, 의사소통 이론 등도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인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는 물론 그가 속한 사회 환경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까지도 고려하는 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으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고유한 이론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은 책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85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상황 속의 인간에서 의미하는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정의가 되며 상황은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수용과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인 자원의 결핍이 개인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업 중심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은 과업 중심 모델은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개입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일반 체계 이론, 의사소통 이론, 인지 이론, 학습 이론의 기본 원칙을 통합하는 절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또한 과업 중심 모델은 행동주의 기법이나 인지 이론과 방법, 가족치료 접근법 등을 이론에 통합을 시켜서 성장 발달하였습니다. 과업 중심 모델의 특징은 첫째,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이며 둘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표면적으로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에 초점을 두고 셋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활동은 그가 수행에 동의한 과업을 중심으로 하며 넷째, 이론보다는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처음 개별 사회사업 실천 기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외 및 저소득 계층의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실천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 집단, 조직의 운영관리 면에도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익한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업 중심 모델은 명백하게 시간이 제한된 간결한 접근법으로서 집중적이지 않는 장기간의 작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이론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를 지닌 실천 모델로서 문제 사정이나 해결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여러 이론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과는 달리 사회복지 실천에 기반을 둔 과업 중심 모델은 단기에 구조화된 개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에 의해 구체적인 문제를 표적으로 한 개입 전략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활용하기는 매우 유익한 이론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량 강화 모델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는 순서의 목차는 첫 번째, 역량 강화 모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개념, 네 번째, 개입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입 기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은 역량 강화는 1976년도에 출판이 된 솔로몬의 저서 흑인의 인파워먼트에서 처음 등장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의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 틀을 활용을 하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지향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위커, 라퍼, 설리번, 커스하트, 살사비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으며 최근에 역량 강화 모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복지 초창기부터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사회복지의 이중적인 초점을 통합해주는 관점과 전략을 시사해주고 클라이언트의 힘을 스스로 키워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입니다. 또한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내재된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하는 강점 관점의 기본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 및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동반자 관계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자로 보았었고,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그의 잠재력 및 자원을 인정을 하고 그가 건강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약에 그 문제를 강점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브루펜브루너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인 관점을 확대를 하여서 생태적인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고, 사회 체계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 체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과의 관련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체계 수준을 생태학적 환경이라 하고, 이러한 체계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태 체계 관점은 다음에 5가지로 특정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이는 인간의 병리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개입을 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체계 이해로서 이는 미시체계, 그리고 중간체계, 그리고 외적체계, 그리고 거시체계의 사체계, 체계 간의 내부 및 체계들 간의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는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체계의 사회체계의 이론 미시체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미시체계는 개인 혹은 인간이 속한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 물리적 환경들을 의미를 하며 가족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내의 활동, 그리고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유형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또래 친구, 학교, 지역사회, 교회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체계를 살펴보면 2가지 이상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혹은 특정한 시점에서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학교나 가족, 이웃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개인과 긴밀하게 직접 상호작용하는 2가지 이상의 환경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관련성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와 가정,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 또래 집단 간의 관계, 그리고 종교생활 간의 관계 등을 들 수를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체계입니다.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으나 생활의 주요한 요소가 되며 개인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제를 말합니다. 즉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관련성으로서 부모의 직장이나 사회정책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열악한 주거, 실직, 만성적인 빈곤 등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거시체계입니다. 사회 제도나 문화나 환경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맥락을 의미를 합니다. 즉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 혹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의미를 하며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부 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체계의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4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4체계의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의 이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는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인간관으로서 이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 모두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동 및 부작용으로 이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욕구 사이의 조화를 찾기 위한 적응 과정이므로 인간의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환경 안에서의 체계와 자원 조정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낙관론적인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간 행동의 다양한 통합으로서 이는 인간과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 사이의 상호 교환을 개념적인 기반으로 하는 이론들의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생태학과 인간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들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 체계 관점은 인간과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사이에 상호 교환을 개념적인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이론들의 공통된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적용해 보면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는 중거터를 제공을 하고 상황적, 환경적인 맥락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봄으로써 사전과 계획 단계에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본 것은 생태 체계 관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강점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 관점이라는 용어는 위크, 러커, 설리번이 클라이언트의 결핍 요소에 초점을 두거나 역량 한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 및 공유된 자원을 찾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브리는 강점 관점을 체계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 또는 실천의 틀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원인적인 요인을 발견해야 하며 전문가만이 이를 해석을 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진단주의 전제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독특한 존재로서 그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며 클라이언트의 약점이나 결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은 네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표 6-1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6-1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병리가 아닌 개인의 강점에 초점 맞추기입니다. 병리가 아닌 개인의 관점에 초점 맞추기. 병리가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병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면 문제 중심의 부정적인 중거터를 갖게 되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와 집단 및 지역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재능이나 자원이나 능력에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하여서 다루거나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개인과 환경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인식하여서 이를 강화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주체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는 강점입니다. 강점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활동을 전개를 하여서 목표 지향적인 활동과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보다 많은 정보를 주며 그들을 위해서 결정할 수 없고 대신 정보와 다른 자원들과의 연계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강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지속하도록 하고 가치와 책임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거나 구성원인 것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 시간에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